자, 그럼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결론 및 이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가트제 11조 수량 제한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소국과 피소국 간의 입장 차이가 없었고요. 패널도 동일하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한 위반 조치가 즉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제품을 수입 금지한 행위가 가트 제20조 G항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패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패널의 판단을 좀 살펴보면요. 패널은 섹션 609에 따른 수입산 새우 및 새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가트 1994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소국과 제소국 간에도 의견이 일치했고 패널 또한 동일하게 제11조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바다거북이를 그물로부터 밀어내는 테드 터틀 익스클루더 디바이스를 설치하지 않은 그물로 새우를 잡은 경우 그러한 새우를 미국 시장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제11조 위반이다라고 WTO 패널은 판단하였습니다. WTO 패널은 그리고 동수입 금지 조치는 가트 1994 20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미국의 조치는 20조에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패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패널은 제소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되는데 상소기관의 판단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 11조 위반에 대해서는 상소기관은 다투지 않았고요. 20조와 관련해서 상소기관은 패널의 판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됩니다. 즉 패널의 판결을 리버스 뒤집게 됩니다. 어떻게 뒤집냐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가트 1994 제20조의 두문에서 허용되는 조치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론을 뒤집습니다. 즉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20조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반해 상소기관은 20조와 관련 있는 조치이다. 즉 20조에서 다루어야 하는 조치인데 다만 미국의 그 조치가 20조 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패널은 20조에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요건을 충족했는지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해서 어펠릿 바디는 20조의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미국 상소기관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미국 정부의 조치는 가트 1994 제20조 G항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즉 G항에서 뭐라고 말했죠? 바로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 있는 조치라는 G항의 요건은 충족한다. 즉 20조에서 다루어야 하는 조치는 맞다. 그런데 가트 1994 20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상소기관의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20조를 해석하는 투 스텝 어프로치가 있는데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인 20조 G항 각 항에 해당하는 요건은 충족했는가? 이건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펠리 바디는 뭐라고 말하냐면 20조 두문 샤4에 있는 두 가지 요건 있죠. 그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아닐 것. 두 번째 요건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요 두 가지 요건을 판단하는 세컨 스텝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어펠리 바디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패널의 입장은 뭐라고요? 패널의 입장은 20조 G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다. 아예 20조에서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조치이다. 라는 게 패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냥 11조를 위반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건데 이에 반해서 상소기관은 11조 위반 맞다. 하지만 20조 하에서 G항에 해당되는 조치이기에 두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까지 봐야 된다. 약간 다르죠? 따라서 미국 정부의 조치는 가트 1994 제20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어펠릿 바디, 상소기관이나 패널 모두 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둘 다 뭔가요? 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이다. 결론은 동일한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 방법에 있어서 패널은 아예 20조에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다. 20조 하에서 검토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항에 해당하는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게 패널의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어펠릿 바디는 20조 지항에 해당하는 조치가 맞다. 그런데 두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즉 11조 위반이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패널과 어펠릿 바디의 결론은 동일하게 가트 11조의 위반이고 20조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상소기관의 결론을 우리가 논증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상소기관은 two-step approach 20조 가트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적용하는 20조의 적용 해석의 방법 원칙인 two-step approach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충족했다. 그런데 미국의 조치는 second step 두 번째 단계를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미국의 이 어펠릿 바디의 결론이었죠. 자, 즉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건 연관된 조치. 상소기관의 결론은 결국 미국 정부가 내린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된 조치가 맞다. 즉, 씨터틀 바다거북의 보존을 위한 조치가 맞다. 바다거북의 보존을 위해 바다거북의 보존과 연관된 조치는 맞다. 1단계는 통과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상소기관의 입장은 이 조치는 자의적 차별이기 때문에 20조 두문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flexibility, 해당 조치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소기관의 논리 전개를 보면 결국 이와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되어 있으나 자의적 차별이기 때문에 가트 1994 제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상소기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행과 관련해서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분쟁 해결 양해 제21조의 타이틀이 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and Rulings, 바로 패널과 상소기관의 권고와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surveillance, 감시, 감독하는 게 제21조의 내용입니다. 특히 21조 5항은 패널과 어펠릿 바디의 결정 권고를 이행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원문을 잠깐 보면 where there is disagreement, disagreement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분쟁이냐면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뭐의 존재 혹은 일치 여부, 즉 패널과 어펠릿 바디의 권고와 결정을 따르는 조치가 existence,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그 조치가 consistency,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조치냐 하면 두 번째 보면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 and rulings, 바로 패널과 상소기관의 권고와 판결을 따르는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행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줄 밑에 보면 wherever possible resort to the original panel. 보통 이 21조 5항에 근거한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나타나는 설치되는 분쟁은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은 어디에 회부되냐 하면 가능하면 오리지널 패널, 원래 이 사건의 실체를 다루었던 원 패널에 가급적 회부하라는 거고요. 당연하죠. 새로운 패널이 구성되게 되면 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또다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원래 평결을 내렸던 오리지널 패널, 원 패널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도 회부하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한 줄 밑에 보면 within 90 days라고 해서 이 문제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급적 이 패널 리포트를 회람해야 된다 라고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가 실제 사건에서 조금씩 타임 프레임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잠깐 이 한국어로 된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면요. 분쟁 해결양의 제21조라고 해서 21조의 제목은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항을 보면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 이 조치가 뭐냐 하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Endangered Species Act라는 이 법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패널과 상소기관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과연 제대로 취해졌는지 혹은 동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이 문제를 제기한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 패널과 상소기관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말레이시아가 한 거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행한 거다라고 해서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생겼고, 그 결과 DSU 분쟁 해결 양의 21.5항에 근거한 패널과 또 거기에 대해 또다시 상소를 제기할 상소기관 절차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원 패널에 회부하라.
자, 그래서 조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요. 1999년 7월 8일 미국은 개정 지침, 이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고요. 개정 지침에 따라 섹션 609를 이행 및 적용하게 됩니다. 즉, 자의적 조치이다, 자의적 차별 조치이다라는 상소기관 그리고 패널의 판단을 존중해서 미국은 이 자의적 차별이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근데 패널 그리고 이 상소기관의 판단에서 자의적 차별이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나요? flexibility of measure라고 해서 해당 조치에 있어 유연성이 없다. 유연성, flexibility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겁니다. 오로지 뭐였죠? 수익 금지 조치만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개정해서 다른 선택지를 넣는 가이드라인을 미국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99년 7월 8일 개정 지침에 따라서 섹션 609를 새롭게 이행하고 적용하게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제소를 하게 되죠. 2000년 10월 23일 DSU 분쟁 해결량의 21.5항, 즉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을 기반으로 원패널에 이행 여부에 대해 또다시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5일 패널 보고서가 회람됩니다. 아까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within 90 days라고 해서 90일 이내에 패널 보고서가 나오도록 21.5항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의 8개월가량이 걸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WTO 출범 시 예정했던 사건 해결에 관한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한 분쟁 해결 진행 절차에 대한 타임 프레임이 점점 더 길어지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회람되었고요. 이후 또다시 말레이시아가 패널의 결론에 반대해서, 즉 패널은 이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가 또다시 상소를 하게 되어서 분쟁 해결량의 21.5항에 근거한 상소기관이 설치되게 되었고 상소기관 보고서가 2001년 10월 22일에 회람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보고서가 결국 2001년 11월 21일 날 최종 채택됨으로써, 당연히 어디에서 채택되는 건가요? 분쟁해결기관 DSB 분쟁해결기관에서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이 사건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5항에 근거한 패널 보고서가 WT-DS58RW라는 문서이고요. 상소기관 보고서가 WT-DS58ABRB라는 문서입니다. 결국 이로써 96년에 제기되었던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2001년 11월 21일 날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상소기관의 결론, 패널과 상소기관의 결론은 뭐냐면 21.5항에 근거한 상소기관과 패널의 결론은 개정 지침에 따른 섹션 609의 이행 및 적용 조치는 고갈될 수 있는 자연 자원의 보존과 연관되어 있고 더 이상 자의적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가트 1994 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미국이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자의적 차별의 문제를 극복했다. 따라서 패널과 상소기관의 원래 권고와 결정을 이행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해석했던 것처럼 arbitrary discrimination이라는
문제를 원래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 이 상소기관 21조 5항에 따른 상소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arbitration, 즉 자의적 차별의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왜 그렇게 평가했냐면 이유가 뭐냐면 without flexibility of the measure라고 해서 해당 조치의 유연성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소기관 21.5항에 따른 상소기관은 아니다. 이제 미국은 제대로 이행을 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오로지 수익 금지라는 옵션밖에 없는 것을 수익 금지 말고 다른 여러 대안들을 또한 넣었다. 따라서 이 유연성이라는 flexibility,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개정된 가이드라인, 이 flexibility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arbitrary discrimination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21.5항의 패널과 상소기관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4국, 제3국 여러 국가들과 effort to negotiate,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신중한 협상을 했다. 신중한 협상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또한 평가합니다. 결국 이 미국 정부가 보여주었던 제도 적용의 flexibility, 유연성, 그리고 effort to negotiate, 협상하려는 신중한 노력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더 이상 개정된 지침에 따른 섹션 609의 적용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DSU 21.5조, 21.21조 5항에 따른 이 패널과 상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개정 지침에 따른 섹션 609의 이행 및 적용 조치는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되어 있고 더 이상 자의적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가트 1994 제20조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즉, arbitrary discrimination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WTO 기본 원칙의 적용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걸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 1으로 바로 한국 주세 사건을 했죠. 지난번 사건은 내셔널 트리트먼트, 바로 가트 제3조, 정확하게는 제3조 2항에 있는 과세,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지켜라 라는 케이스를 봤고요. 오늘 우리는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로 미국 새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과 개요를 설명했죠. 이 사건은 미국 국내법상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 법의 내용은 새우잡이를 할 때 새우를 잡는 그물에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 함께 그물에 쓸려 들어가서 거북이가 죽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거북이를 살리기 위해서 테드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테드, 바로 Turtle Excluder Device라고 해서 바다 거북이를 배출해내는 그물로부터 밀어내는 장치, 테드라는 장치를 새우잡이 그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결과 미국 국내적으로는 테드 장치를 설치한 그물로 잡은 새우는 판매가 허용되고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잡은 새우는 판매가 금지되는 조치가 미국 국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난한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거기에서 새우를 잡는 어부들은 돈이 없어서
테드라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관련 제품은 테드 장치를 하지 않은 그물로 잡은 새우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미국 국내법상 판매할 수 없도록 된 거죠. 결국은 수입 수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예 수입 금지 조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도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과 같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입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트 제11조 수량 제한의 금지,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당사국의 주장, 즉 가트 제11조에 따른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근데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제20조 하에 해당되는 조치가 아예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자국의 조치가 제11조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묵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조치는 20조 하에서 정당화되는 조치, 예외적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미국 새우 사건의 쟁점은 11조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결국 쟁점은 11조의 위반 문제가 20조 지항에 의해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에 20조 지항의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패널의 결론은 11조 위반이다, 20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미국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펠릿 바디 상소기관은 결론은 동일하게 미국의 조치가 11조 위반이다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20조 적용에 있어서 패널의 입장이 조금 달랐죠. 20조에서 다루는 조치가 맞다. 즉 지향에 해당하는 20조 지향에 해당하는 고갈 가능한 자연자원의 천연자원의 보존과 연관된 조치이다. 20조에서 검토해야 하는 조치이다. 다만 20조의 두문 샤포에 있는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조치 수단이면 안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데 패널의 입장은 이 어펠릿 바디의 입장은 이것은 자의적인 조치이다. 왜냐하면 제도 적용에 있어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새우 수입 금지 조치는 가트 제11조 위반이고 20조 지향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행했죠. 그게 과연 이행된 건지 여부에 대해서 또다시 분쟁 해결량의 21.5항에 따른 패널과 상소기관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21.5항에 따른 상소기관의 패널의 결론은 뭐였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이행한 거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금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가의 협상을 위한 노력을 했다.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의 문제를 극복했다. 충분히 이행한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첫 번째 작업을 해볼 텐데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덤핑이라는 게 있죠. 덤핑이라는 것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덤핑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처하겠죠. 근데 정상 가격보다 낮게 덤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엔타이 덤핑, 반덤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하나씩 공정무역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번째 주 수업으로서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미국 새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업하신다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